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파트입니다. 사고 조사 및 유형 파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사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네, 우리가 뭐 평생 살아도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차인데 SM7이 뒤에 후미 추돌을 해서 수리비가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동부화재죠. 여기 동부화재 전직 형사 출신 보상 직원이 보험 사기란 것을 잡아냈습니다. 이렇듯 보험 사기 한번 사고 나면 엄청난 보험금 누수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보상 직원들이 그 차량 사정해서 절감하는 보험금보다도 수십 배, 수천 배에 이르는 보험금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보험 사기 관련해서 우리가 보험 사고 조사를 하고요.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제도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라를 붙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금융감독은 또 자료예요. 보험 사기에 관한 왼쪽에 대한 건 적발 금액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적발 인원입니다. 적발 금액을 놓고 보면 쭉 그 필요한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내용 조작이 제일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차선 변경 사고인데 후미추돌 사고로 접수를 한다든가, 신호 위반 사고인데 단순 교차로 사고로 접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고 내용 조작을 해서 접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음주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은 운전자 바꿔치기라든가 뭐 다음날 심야사고 지연 접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 못 받는 사람인데 보험을 받는 것처럼 바꿔요. 음주운전, 무면허, 특약 위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많습니다. 모럴 사고 관련해서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 조사 및 사고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30점짜리 기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수업을 진행할 때 관연도 기출 문제는요, 제가 교재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쪽에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럼 보시면서 이런 류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예,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차대차 충돌사고 사고 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사고 현장 도착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30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계약 내용 확인을 하겠죠? 계약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 나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보상과 직원이 나가든 현장 출동 직원이 나가든 현장에 나가서 뭐 몸은 괜찮으신지 사고 어떻게 나셨는지 사진 막 찍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상과 직원들한테 줍니다. 그럼 보상과 직원들은 그걸 갖고 과실 몇 대 몇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실 정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는 면부책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현장에서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배우실 거예요. 사고 조사 목적. 항상 목적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요.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사고 확대 방지, 민형사적 책임을 소재를 정하는 데 있다. 목적은 이렇게 되고요. 조사 과정, 현장 출동. 말씀드렸듯이 현장 출동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도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했고 몇 명이 타고 있었고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을 해요. 인적사항 파악을 하고 사고 현장 조사,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인지 몇 차선 도로인지 대로소로 구분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사고 차량 조사를 합니다. 어디 부분이 충격이 됐고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충격 부위는 어딘지. 후미추돌 당했는데 앞범퍼 수리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현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조사, 119에 신고가 됐는지, 경찰 신고는 됐는지 이런 여부들 조사하고요.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사고가 어떻게 났다, 전후관계 파악하고 이럴 때는 과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책임은 몇 프로다. 책임 분담까지 이루어지겠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단계는요.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신 당사자분들은 현장에 아직 있는 거예요. 차 안 빼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셔서 2차 사고 방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필요하겠죠. 2차 사고. 그리고 인명구조. 인명구호. 사람은 아파서 이게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과실 따진다고 나물러라 하면 안 되죠. 119부터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블랙박스 뭐 사진 기술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로 사고인데 보험회사 올 때까지 차 안 뺀다고 30분씩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차는 뒤에 한 200m 밀려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작동 여부 확인하고 사진 찍고 타이어 노면 스프레이 칠하고 차 빼시면 돼요. 안 도망갈 거면. 그죠? 자, 자료 수집 원칙. 어떤 자료를 원해야 되느냐. 자, 6하 원칙에 의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자료부터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 되고, 사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자세한 거는 동영상인데, 동영상들 잘 촬영 안 하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동영상 촬영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질될 우려가 있는 자료라고 하는 거는 액체 전조물 같은 경우, 날 뜨거운 날 금방 증발되죠. 그리고 타이어 흔적, 비 오는 날 다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부터 어떤 게 중요한지 판단 빨리 하셔서 자료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이나 책임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사진을 찍고 하는 것들이 다 과실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자료 수집 원칙 보시면 되고요. 인적사항 파악은 사고 운전자, 목격자, 탑승자를 조사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라든가 탑승자 끼워넣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탑승자 끼워넣기 과거에는 좀 많았다고 그럽니다. 특히 버스 사고. 근데 요즘은 버스에 다 실내 CCTV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보험 사기 뭐 하려고 했다가 걸리면 쇠고랑치 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전자들의 음주, 약물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간혹 용감하신 분들 계세요. 자기 술 먹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대, 무조건 자기는. 그래서 벌금 맞으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술김에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와 후송 병원을 파악을 하고요. 사고 현장 조사, 다음 단계 넘어가면 사고 현장의 도로 위치 파악하고요. 도로 환경 조사,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 및 노면 상태. 사고 발생 당시 기상 및 노면 상태. 비가 엄청 내리는데 80km 도로라고 80km 주행합니다. 안 되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보면은 노면 상태에 따른 감속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 100분의 20 감속하는 경우와 100분의 50 감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 굳이 적으실 필요 없고요. 비가 내리거나 젖어 있는 경우 20% 감속하고요. 눈이 20mm 미만인 경우 20% 감속합니다. 그리고 50% 감속하는 경우 가시거리가 100m 이내.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와 눈이 20mm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속을 하고요.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요즘은 사고 조사하면 블랙박스 현장 CCTV 확인이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죠. 움직이는 거니까 전후관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영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 조사, 사고 차량 파손 상태 파악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고인지 아닌지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합니다. 견인 업체 및 입고 정비 공장 파악하고요. 소지품 적재물 조사, 수요 관계. 이 소지품 적재물 조사를 왜 하냐면, 적재물 같은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해줘요. 뒤쪽에 적재함에 실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물건이든 해주는데,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면책사항에 보면 소지품, 휴대품을 구분을 해서 휴대품은 면책을 하고 소지품은 1인당 200만 원에서 실손보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트북 뭐 한 2개, 캠코더 하나 뭐 이렇게 들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옆에 친구 앉아 있잖아요. 야, 이거 네 거라 그래. 그래서 넘겨서 거기서 200만 원 보상받고 나도 200만 원 보상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캠코더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시리얼 넘버라든가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누구 건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은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순수해요.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주민번호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물론 뭐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초창기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동 조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가서 조사한다. 그래서 초동 조사라고 하는데 요때 조사를 못 해놓으면 나중에는 100% 말이 바뀌니까 확인서 등 진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조사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119 등 신고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집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 사고 조사 단계는 끝납니다. 다음은 사고 조사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로 구조 제일 중요하죠.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도로 구조에 따라서 뭐 대로 직진차가 우선이다. 아니면 뭐 선진입차가 우선이다. 우측차가 우선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 구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차도, 차로의 폭 알고 있어야 되고 도로 노면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도로 노면 상태는 정상적인 아스팔트하고 모래가 잔뜩 깔려있는 아스팔트하고 같이 브레이크 잡으면 어디가 더 많이 나갈까요? 모래죠. 그죠? 똑같이 스키드마크 10m씩 났는데 좀 모래 깔려있는 데서 10m 난 거랑 정상적인 노면에서 10m 난 거랑 당연히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 안전표지, 노면표지, 신호기에 의해서 규제되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가 빼먹고 현장에서 빼먹는 게 뭐냐면 우회전 규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우회전 규제 신호등 혹시 아십니까? 횡단보도 직전에 우회전할 때 서 있는 가로로 그러니까 가로로 서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세로로죠.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있는데 빨간불, 파란불만 들어와요. 이거 위반하고 진행하면 신호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차선 노면 표시인데 차선 백색, 황색은 알겠는데 혹시 청색이 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청색에 노면에 청색이 뭐가 있을까? 버스 전용차로. 네, 청색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한 개밖에 못 찾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신호 위반에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사고 흔적, 타이어 자국 있는데요. 옆에 사진 보면은 노면에 이런 표시들 있죠? 여기 스키드 마크입니다. 여기 기출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 흔적의 종류와 내용을 약술하시오 해서 10점짜리 약술 문제로 하나 나왔는데요. 스키드 마크란 뭐냐? 타이어에 의한 노면에 만들어진 자국이다. 차량의 속도, 가속, 감속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차량의 진행 방향, 제동을 했는지 여부, 화물 적재 여부, 펑크 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 씻겨져 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사진을 찍고 거리를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키드마크 종류에는 타이어 자국의 종류에는 스키드마크, 충돌 타이어 자국, 새겨진 타이어 자국, 끌린 타이어 자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스키드마크는 아실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럼 바퀴가 어떻게 되죠? 잠기겠죠? 그러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타이 노면에 난 흔적을 스키드마크라고 하고요. 충돌 타이어 자국. 충돌했을 때, 충돌 당시에는 타이어가 그 전에는 안 뭉쳐 있다. 스키드마크든 이렇게 되다가 충돌 당시에는 이게 뭉그러집니다. 탕 치면서 당연히 뭉그러지겠죠. 그런 걸 충돌 타이어 자국이라고 하고요. 타이어 새겨진 자국은 적재물이 엄청 실려 있는 트럭 같은 거, 트레드 아시죠? 타이어의 그 모양, 그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 트레드라고 하거든요. 그 트레드가 노면에 꾹 눌리면서 프린터가 됩니다. 트레드 마크가.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그 진흙길 같은데 뭐 자가용 지나가면 이렇게 프린트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자국이 새겨진 타이어 자국입니다. 노면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끌린 타이어 자국은 총 3가지로 나오는데요. 요 마크.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는 있어요. 가속 스커프, 바람 빠진 타이어 자국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없이 요 마크 한번 볼게요. 요 마크는 뭐냐면 스키드 마크랑 똑같습니다. 생성 원리는. 브레이크를 잡고 잠긴 상태에서 제동이 되면 요 마크가 생성이 되는데 요 마크는 커브길에서 생기는 거예요. 조향이 들어가겠죠. 그죠? 각도가 있는 거고 스키드 마크는 직선상 발생되는 게 스키드 마크 그리고 요 마크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노면의 상처 및 자국.
요거는 차량의 금속 부분이 노면과 접촉하여 노면에 흔적이 남는 건데요. 패인 자국과 긁힌 자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상 노면에서도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현장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고 현장에 가면 간혹 보여요. 이런 것들이. 최대 충돌 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바퀴가 빠져가지고 노면이 그 차체 하부가 노면에 마찰되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흔적들인데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면이 패인 자국은 말 그대로 움푹 패인 자국이고요. 감자칩 할 때 그 칩은 줄무늬 없이 짧고 깊게 파인 홈입니다. 그리고 찹은요, 넓고 얇게 파인 홈이고요. 그루브는 길고 좁게 파인 홈.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긁힌 자국은 스크래치, 스크레이프, 견인시 긁힌 자국 이런 게 있다. 노면에 상처가 이렇게 날 정도면 대형 사고다. 그죠? 다음은 액체 잔존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자국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현장에서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자국들이기 때문에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액체 잔존물을 말하고요. 냉각수, 오일, 배터리액, 연료 및 다른 유체들이 충돌 시 노면으로 흘러내린 잔존물입니다. 종류는 휨, 방울짐, 고임, 흘러내림, 흡수, 밟고 지난 자국이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 말고도 우리가 현장에 가시면 액체 잔존물로 하나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망가졌는지 여부를 액체 잔존물로 알 수 있어요. 엔진 깨지면 어떻게 되죠? 엔진 오일 새겠죠. 미션 깨지면요? 미션 오일 셉니다. 노면에 가보시면 이제 그 견인 업체들이 이제 차를 견인해다가 이제 공업사든 갖다 놓으면 밑에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엔진 오일 떨어지면 시커먼 거는 엔진 오일이고 약간 좀 붉은색 계통이 나왔다. 그럼 그건 미션 오일 깨진 겁니다. 네. 잔존물 평가 받을 때도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당연히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엔진 깨지면 헐값에 사가겠죠. 그리고 이런 잔존물, 액체 잔존물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손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유리 손상은 접합 유리와 강화 유리로 구분이 되고요. 접합 유리는 이중 유리, 안전 유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전면 유리에 많이 써요. 두 개의 판 유리 사이에 중간에 그 합성수지 필름을 삽입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 잠깐 보시면 강화 유리는 접합 유리, 강화 유리,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죠? 거미줄 모양인데 요 가운데가 뭐냐면 힘이 입력된 부분입니다. 어느 때 많이 망가지냐? 운전자 앞자리 조수석 승객이 안전벨트 안 맸을 때 앞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충격을 해요. 안전벨트 자기는 무조건 맸대요. 죽어도 과실 잡히니까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잡히니까 무조건 맸다고 그럽니다. 근데 차 가서 딱 보면은 저렇게 망가져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보행자 사고. 살짝 치면은 보행자들이 어느 쪽으로 나갈까요? 성인 기준으로 앞범버를 탁 치면 앞쪽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속도가 어느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받으면 이게 차체 쪽으로 넘어와요, 보행자들이. 그러면서 전면에 충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유리라고 얘기하고요. 강화유리인데 이거는 보셨을 거예요. 조수석 쪽, 나머지 전면 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접합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수석 에어백 터지면서 전면 유리가 깨져요. 설계상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에어백 터지는데 전면 유리가 깨지게 되면 손해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부 차종들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보시고요. 강화유리, 판유리를 가열 후 금등시켜서 유리의 결정이 치밀하다. 그리고 잘 깨지지 않고 깨지면 둥글게 깨져서 신체 손상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전면 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이 강화 유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타이어 손상이 있는데요. 이 타이어 손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타이어 구조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여기 사진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부가 있죠. 트레드. 네, 아까 얘기했듯이 노면과 접촉을 하고 접촉하는 부분을 트레드부라고 하고요. 트레드가 많이 마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이어 교환해야 되겠죠. 그죠? 숄더부 있습니다. 옆에 트레드부와 사이드 월부를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이드 월부 우리가 차 이렇게 딱 보면은 옆에 볼록 튀어나옵니다. 굴신 운동을 통해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사이드 월부에 그 타이어 제조 연월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이거 구조 시간에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건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비드 와이어 비드부가 있고요. 비드부는 타이어 림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비드부라고 그러고요. 비드 와이어는 이탈되지 않도록 안에 와이어, 철사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비드 와이어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고 해석 단계.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통해서 사고 해석을 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면부책을 가리고 과실을 따지고 모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죠. 목적 나와 있습니다. 의의부터 할게요. 사고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의 진실에 근접한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목적, 모럴 리스크 배제, 그리고 과실 비율의 판단 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해석과 관련된 손해사정사의 업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해석을 하고 사고 조사를 하냐? 보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상황 조사, 확인, 어떻게 사고가 났고 그때 상황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단계고요. 손상 부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조사,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미 추돌 사고인데 앞범버 교환해 달라 그래요.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손해사정사 업무입니다. 그리고 차량 등 피해물의 시가 조사, 확인. 자동차 90년씩 타고 다니는데 자기 처음 샀을 때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00만 원 보상해달라 그래요. 그럼 안 되죠, 당연히. 현재 시가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업무도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수리비 견인료 및 인양 견인비 조사 확인. 그래서 초창기에 이 차가 견인을 해서 간 건지 아니면 자가 운전해서 공장에 입고 한 건지 이런 것도 초창기에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잔존물 가격의 조사 확인.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가 안 돼요. 뭐 100만 원짜리 차인데 수리비가 300 나왔어요. 수리가 안 되겠죠. 뭐 죽어도 나는 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가격만큼만 주고 이제 손해사정 우리 업무는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잔존물 환수를 해서 우리가 그 가격이 얼마가 나갔고 그죠? 잔존물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환입 잡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외의 피해물에 발생한 손해액 산정 및 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재물 이런 것들은 차량 손해사정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지만 간단한 것들은 차량 손해사정사가 진행을 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고 발생 요인은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계적 요인 해서 옆에 이제 교통사고 항목에 대해서 써놨는데 제일 많은 게 인적 요인이에요. 인적 요인이 제일 많고 환경적 요인, 기계적 요인 뭐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게 환경적 요인, 뭐 도로 안내 시설 불량, 도로 불량, 뭐 이렇게 구조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봐야 돼요. 구상이 가능한지 여부, 그죠? 예,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형태 보시면 접촉사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니까 후미 추돌인가요? 후미 충돌인가요? 추돌이죠. 근데 후미 충돌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헷갈리지 마시고 충돌 사고와 추돌 사고 그리고 전도 측면이 지면과 접한 상태 그리고 전복 사고는요?
그 뒤집어진 상태, 네 바퀴 모두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상태를 전복사고, 추락사고는 떨어진 상태를 추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접촉사고, 제일 많은 건데, 차선 변경 시 주차된 차량을 옆에서 긁고 지나갔다든가, 다 접촉사고입니다. 근데 99%의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다 접촉사고예요. 그러니까 후미 추돌한 것도 접촉사고고, 받은 것도 접촉사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려서 용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에 맞는 용어를 쓰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굳이 이제 그 손해사정사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들어도 좀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그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의의를 보면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죠? 무과실 사고다. 넘어간 사람이 다 책임지라. 이런 얘기죠. 중앙선 침범의 기준. 그러면은 중앙선 침범을 다 넘어갔을 때, 네 바퀴가 다 넘어갔을 때 인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일부가 넘어갔을 때 인정을 해야 되냐? 지금 법원과 경찰 실무에서는 금만 밟아도 중침이다. 그죠? 단, 사이드미러 넘어가면 중침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건 보겠습니다. 요건 보면요. 장소적 요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그죠? 중앙선이 설치돼야 되겠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전용도로 포함입니다. 후진, 유턴, 횡단. 뒤에 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중앙선 침범 해당됩니다. 운전자적 요건, 고의나 부주의,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다 중앙선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다. 시설물의 설치 요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선이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내, 학교 내, 주차장 설치된 중앙선이 있어요. 똑같이. 넘으면 중침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거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 요령은요, 신속한 현장 방문으로 중앙선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중앙선 다 지워졌는데 중앙선 침범 주장할 수 있어요? 한 100m 정도 중앙선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돼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다 지워졌습니다. 금방 일대가. 중앙선 침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특단의 경우, 아까 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빼야 됩니다. 그리고 충돌 지점 확인하여 중앙선 침범 확인하자. 피해 차량이 과속 여부, 피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 여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개인 택시 공제조합 다니니까 개인 택시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 택시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한 100m 정도. 근데 거기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 갓길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 보여요. 이게 블랙박스 상으로. 마주 오던 차가 감속하지 않고 그냥 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경찰서 가자 그랬더니 빌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50만 원만 주면 안 돼요. 나중에 10만 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없던 걸로 하죠. 라고 해서 없던 걸로 됐는데 와서 고의로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히 오는 거 알면 나도 피해야죠. 그죠? 중앙선 침범. 부득이하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때 잠깐 서 있는데 마주 오는 차 있다. 근데 주차 차량이 있으니까 나 넘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중앙선 침범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 담당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는 중앙선 침범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불법 주정차가 있는지, 그러면 아니면 그 일대가 도로교통 공사를 하는지, 눈에 의해서 다 지워진 상황인지 그런 상황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지금 다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것들. 신호기 위반,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 위반, 통행의 금지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그래서 요건을 장소적 요건, 운전자적 요건, 시설물의 설치 요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그리고 경찰관, 헌병,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의 지역이냐, 그리고 지시 표지판 12가지 설치된 구역 내인지 확인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정지 표지 12가지 중에 제가 좀 중요한 거 3가지만 좀 뺐습니다. 정지 표지가 있는데 정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통행 금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든가, 진입 금지, 통행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통행금지에는 뭐 자동차가 지나가면 안 된다, 자전거가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표지들이 있습니다. 운전자적 요건 고의로 했던 의도적으로 했던 부지의해서 했던 신호기 위반하면 다 신호 위반 사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설치 요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뭐 개인이 설치했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신호기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 없겠죠.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도 간혹 신호기를 설치하는 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놓는 거 해도 신호 위반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거는 사고 처리는 실내의 원칙 신호 위반 차에 일반 과실 사고로 처리하고요. 쌍방 신호 위반 사고 시 동일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5대5 과실을 얘기합니다. 동일 과실로 처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음주 차량과 사고 났다 그래서 소송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음주차 정상적으로 지나간 음주차와 신호 위반한 차 간 사고 그래서 그러면은 100대 0이냐? 근데 상대방이 피보험자가 막 이거 상대방 음주운전했는데 이거 주장해야 되지 않냐 해서 소송 가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기는 경우는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정확한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 뭐 중과실 떼져서 1-20%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신호 지시 위반 사고는 100대 0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비보호 좌회전 사고인데요. 비보호도 말이 많았죠. 작년에 올해 비보호를 그러면 언제 비보호 해준다는 거냐? 빨간불인데도 비보호 해주냐? 비보호란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키포인트는 녹색입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 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따라서 비보호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예, 요거 비보호란 해서 약술용으로 나오면 괜찮겠죠? 용어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인데요. 이거는 차대차 사고 하나 외우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나옵니다. 차대차 사고,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신호 위반이긴 하지만 이건 과실이 나와요.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의 과실을 80%로 보고요. 직진 차량을 20% 보는데 차대 이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가 10%를 더 매깁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는 좀 더 까줘요. 10% 매겼으니까 9대 1인데 10% 까면 100대 0 되니까 5%만 까주고요. 오토바이가 비보호 좌회전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까주고 자전거가 비보호했다. 그럼 또 까줍니다. 이 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차대차 사고 과실을 8대 2다. 요거 하나 외우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적색 등화의 전멸 사고. 낮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한쪽은 적색 주고 한쪽은 황색 점화를 줘요. 그러면 황색 점화 때는 어떻게 해야죠? 도로교통법에서?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시 정지, 그러니까 서행을 해야 되겠죠. 바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밤에 가보시면 서행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그냥 규정 속도보다도 빨리 가십니다. 오히려. 그죠? 사고 많이 나요. 이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황색은 그나마 괜찮은데 적색 전멸 신호 때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호 위반이다. 그래서 과실이 신호 위반, 황색 전멸 하면은 보통 이제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면 뭐 6대 4, 7대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겠죠. 뭐 이건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좀 읽어볼게요.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 시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라. 예전에는 이 적색 전멸 신호 위반을 잡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좀 많이 잡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블랙박스 때문에.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요 적색 전멸에 일시 정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용감하게 갖다 대요. 저희한테. 그러면 아이고 신호 위반이시네요. 그러면 나 이거 없던 걸로 해줘. 안 돼요. 그리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사고 처리 블랙박스 영상 확인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확인하고요.
경찰서의 운영시간 확인, 동시간대 현장 조사 실시. 저도 이거 동시간대 현장 조사 실시를 쓰면서 이게 뭐 보통 야간에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야간 새벽 1시, 2시에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죠? 블랙박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운영시간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대 차량 신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적색에 안 섰다 그래서 우리 것만 잡으면 안 되고 상대방 것도 어떤 신호였는지, 적색이었는지, 황색이었는지 당연히 잡아내야지 과실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아까 우리 금융감독원 자료, 과실, 피보험자들이 안 믿어요. 이런 자료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점을 계속 머릿속에는 둬야 됩니다. 과실. 그죠? 책임 면부책. 이해되죠? 100% 사고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일방이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특단의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우회전 사고도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게 우회전 시 사고,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KBS 9시 뉴스에서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여기 오타 있는데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된다. 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우회전 아까 우회전 규제 신호가 있다 그랬죠? 세로로 서 있는 거 2개짜리 황색, 적색, 녹색짜리 2개가 있는데 오늘 좀 운전하시면서 가서 보시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요거 위반하면 무조건 신호 위반이에요. 근데 요거 아니더라도 신호 위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회전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죠? 우회전하면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회전하면서 한번 그릴까요? 이거 빼겠습니다. 여기 신호, 그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횡단보도, 여기도 횡단보도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1번, 이거 2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가 녹색인 경우, 어떻게 되죠? 횡단보도 녹색이에요. 그럼 여기 녹색이면 어디가 신호가 터질까요? 이쪽이 터지겠죠. 그죠? 이쪽이 터지고 있어요. 그때 만일에 우회전 하다가 이 정상 직진하는 차하고 사고가 납니다. 이 차 신호 위반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경우는 다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차량 손사지만 그래도 문의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람 치면 어떻게 해요? 우회전 할 수 있다 그랬지 사람까지 보호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다 그러면 횡단보도 사고에는 걸리겠죠, 당연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회전 일상생활에도 많이 적용되는 거니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교차로 사고 중에 동일법 교차로냐 아니면은 대소로가 구분이 가는 교차로냐 해서 사고가 되게 빈번합니다. 6대 4냐 7대 3이냐 해서요. 신호등 교차로란 뭐냐? 십자로 또는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그죠? 뭐 Y자형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 좀 T자형이긴 T자형인데 뭐 구부러진 T자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면 교차로다. 통행 방법은요.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 자동차가 먼저 가야 되고요. 그죠? 나머지들은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운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 그리고 교차로 진입 전 방향, 측방 확인 및 교통 상황을 파악 후 진입했는지 여부,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 뭐 이런 식으로 통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통행 우선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시 진입 시 통행 우선순위차가 됩니다. 그죠? 긴급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선진입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냈다. 그러면은 더 선진입 차량을 우선권을 주겠다. 동시 진입 시에는 대로차가 우선이다. 그죠? 동시 진입 시, 앞부분끼리 부딪혔을 때는 우측차가 더 우선이다. 그리고
직진 차량이 회전 차량보다 우선하고요. 우회전차와 좌회전차가 사고 났다 그러면 우회전차가 더 우선입니다. 뭐 통상 과실 6대4 정도 하고요.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시가 없는 쪽 통행 차량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양보 표시가 있는 쪽이 나중에 과실 정할 때 불리하다는 얘기죠. 조사 요령은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여부, 블랙박스, CCTV, 노면 흔적, 충돌 위치, 진술 등에 의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CCTV나 블랙박스입니다. 예. 다 달라요. 사고가 나면 모든 당사자들은 자기가 유리하게끔 그 모든 사고 내용이 재편돼요. 다시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선진입 인정 여부는 속도, 일시 정지, 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실무적으로는 뭐 센터필라 앞뒷문 사이 있잖아요. 앞쪽 맞으면 동시 진입 보고 뒤쪽 맞으면 선진입인데 그것도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60km로 달리면 1초당 수미터씩 달려고 하거든요. 1초면은 차 한 대 지나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맞았다 그래서 동시 진입해주고 뒷부분 맞았다고 선진입해주는 좀 관례는 좀 물론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지만 일부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블랙박스 뭐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또 대서로 나뉘는 도로에서 엄청나게 교차로가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로인데도 무지하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직접 가서 진입거리 재서 선진입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과실은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5도와 206도 나오는데요. 보험사 직원들 이거 205도, 206도 거의 뭐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거의 다 알고요. 대로 동시다 그러면은 아까 뭐 했죠? 우측차 우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선이다 해서 6대4 과실 나오고요. 그리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서 가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어요. 이렇게 간극에. 그럼 실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택 2를 하시면 됩니다. 현저한 과실, 중과실 해서 뭐 10%씩 있다 그러면 현저한 과실, 중과실 20%죠? 20% 있으면 30% 적용하냐?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무거운 것만 적용을 하고요. 점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점선이 있는 경우에는 택일을 하고요. 실선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저한 과실 뭐가 있을까요?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한눈 팔기, 주차한기 미만, 그리고 10에서 20km 속도 위반, 그리고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현저한 과실에 속하고요. 중과실은 졸음운전, 음주운전, 당연히 주치 이상이겠죠. 그리고 무면허 운전, 그리고 속도는 20km 초과, 마약 등 약물 운전한 경우, 그리고 가감 요소에 대형차가 있어요. 대형차는 뭐 버스하고 사고 났으니까 무조건 버스가 대형차냐? 그렇지 않고요.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인 차, 그리고 9m 이상의 승합차를 얘기하고요. 최대 5톤, 총중량 10톤 화물차, 10톤 이상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추돌 사고 나옵니다. 추돌 사고도 많이 나죠. 그죠?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과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앞차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박았는데 과실 나온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 간다고 자기도 병원 간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안 되죠. 일방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앞차가 잘 가고 있다가 쓴 게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택시에 손님 태우기 위한 급정거, 그리고 운전 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급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잘 밟았다든가 아니면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요즘 보복 운전하면은 요즘 실형 받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되고요. 보복 운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운전대만 잡으시면 용감하신 분들 계신데 그러다 진짜로 쇠고랑 찹니다. 조심하셔서 운전하시면 되고요. 추돌 사고입니다. 충돌이 아니고요. 역돌 사고
후진 중 사고예요. 후진 사고. 후진 사고도 뭐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아요. 후진 사고. 역돌 사고란 후진 사고를 말하며 손상 형태가 추돌 사고와 같으므로 사고 내용 조작이 용이하다. 그죠?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추돌 사고를 역돌 사고로 접수를 하냐 봤더니 추돌 사고로 상대방 대물보상금으로 보험금을 수령을 해요. 이거 모랄 사고입니다, 지금. 역돌 사고로 자기 차량 손해로 보험금을 또 편취해요. 뭐 건물 벽하고 충돌됐어요. 뭐 이러면서 또 접수를 하죠. 이중으로 받으니까 아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를 했죠? 미수선 수리비, 자기 차량 손해에서 이거 없애자 이거잖아요. 그죠? 연관되죠? 사고조사 파트하고. 추돌 차량의 전면부가 대파되고 자기 차량 손해에 미가입한 경우 역돌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돌 사고, 역돌 사고 해서 사고 차량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조사 옆쪽으로 가면 노면 바닥의 제동 흔적. 아무리 강 큰 사람이라도 차가 앞에 있는데 브레이크 안 밟는 사람 없어요. 브레이크 무조건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동 흔적들 꼭 판단하셔야 되고요. 가피해자 간 친분관계 그리고 피해 차량의 보험계약 사항 확인하고요. 사고 현장의 파손 잔해 위치 그리고 충격 위치, 충격 높이차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연쇄 추돌 및 다중 추돌 사고. 요거 과거에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좀 벌써 지금 1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는데 기출 문제 벌써 3개 나왔어요. 그죠? 이거 중요한 파트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선행 차량이 신호 변경으로 정지하는 순간 후속 차량에 의한 사중 추돌 사고에서 충격 순서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소술하시오. 10점짜리 13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그럼 추돌과 충돌, 연쇄 추돌, 다중 추돌이 뭔지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연쇄 추돌, A 차량이 B 차량을 추돌하고요. B 차량이 밀리면서 C 차량을 추돌합니다. 이거는 대물 손해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대인 사고는 분배 방법이 좀 달라요. 차량 쪽에 신체 쪽에서는 손해 분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만 놓고 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중 추돌은 뭐냐? B 차량이 C 차량을 먼저 충격해요. 그리고 나서 A 차가 B 차량을 추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B 차가 밀리면서 C 차량을 충격했다. 이거는 대물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대인에선 중요합니다. 몇 번 충격했냐에 따라서 2번 충격했으면 n분의 1 들어가요. 그죠? 3번 충격했으면 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물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중 추돌 사고 같은 경우는 각각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고가 있는 거고, 연쇄 추돌 같은 경우에는 한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맨 뒤에 있는 애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다. 연쇄 다중 추돌은 잘못한 애가 2명 있는데 가운데 잘못한 애는 한 번 더 받쳤어. 그죠? 특징은 제동 차량은 노즈 다이브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옆에 노즈 다이브가 뭐냐? 그러면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차체가 어떻게 됩니까? 앞쪽으로 쏠립니다. 차는 가려고 그러고 바퀴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높이차가 달라요. 분명히 추돌을 했는데 뒷차가 후드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뒷차가 상당한 속도로 왔다는 소리입니다. 접수할 때 그래서 기수도 안 났어라고 해서 가봤더니 후드가 확 밀려 있어요. 상당히 센 속도로 가서 박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높이차가 다른 차하고 충격됐을 때 후드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뒤에는 승용차, 앞에는 트럭 하고요. 노즈업, 그러면 노즈 다이브와 반대되는 노즈업은 뭐냐? 급가속 시 앞쪽이 뜨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제동하지 않고 추돌한 경우 선행 차량과 추돌 차량의 높이가 같다. 그런데 제동한 경우에는 노즈 다이브 현상이 발생이 크다. 연쇄 추돌 시 2차 충격량은 1차 충격량보다 적다. 그러면은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연쇄 추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고로 보시면 돼요. 그럼 맨 뒷차가 잘못했겠죠? 그죠? 잘못한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되죠, 뭐. 앞쪽. 2차량, 3차량.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샵 1차량 이러면은 가해자 차량을 얘기하고요. 샵 2 차량, 그럼 피해 차량을 얘기하고, 이제 관련 있는 차량들 샵 3, 샵 4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샵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차가 가해자 차량이에요. 가해자 차량이 앞 차량,
전면, 후면 다 해줘야 되고요. 샵3 차량 후면부 보상해줘야 됩니다. 대물배상해서. 그리고 샵1 차량 앞부분은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났으니까 자기 차량 손에 쓰시면 돼요. 그죠? 다중추돌 사고, 이거는 좀 복잡해지죠. 1차 사고, 2차 사고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1차 사고 때 누가 잘못했죠, 아까? 가운데 차 잘못했죠. 그럼 앞차 어떻게 해야 돼요? 대물배상 처리해줘야 되죠. 대물과 자차의 구분은 아시죠? 대물배상은 남 해주는 거예요, 쉽게. 자기 차량 손해는 내 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앞차 망가뜨렸으니까 내 거 대물배상해서 해줘야죠. 2차량이 3차량 후면부 해주는데 앞부분은 내 잘못에 의해서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자기 차량 손해 써야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또 쳤어. 샵 원차가. 그럼 내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대물 받아야죠. 그 샵 원차량한테. 그럼 샵 원차량은 또 자기 차량 손에 써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샵2 차량이 앞차를 받았는데 차가 100만 원짜리 차인데 앞쪽에서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1차 사고 때 이미 차량가액이 오버가 돼서 차량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뒤에 받친 거예요. 그러면 이 샵 1 차량은 자기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물배상은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손해로 이미 전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빈벌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준다고 그랬다 나중에 클레임 받고 그럽니다. 이거. 자, 예, 키포인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사고 처리하실 때. 자, 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 252도에 우리 저 과실 비율 인정 책자에 보면 252도인데요. 7대3 과실 기율 뭐 7대3이다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차선 변경 사고란 뭐냐?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간 충격한 사고를 말한다. 그래서 신호를 넣는지 그리고 몇 미터 전에서 원래 30m 전방에서 나는 방향을 바꿀 겁니다 라고 깜빡이 틀죠. 근데 보통 보는 분들이 그래요. 차선 변경하면서 깜빡이 켜세요. 그리고 자기는 켰대. 그 신호 지연한 겁니다. 그거. 그죠? 과실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돼요. 진로 변경 사고를 단순 후미 추돌 사고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자. 사고 내용 조작, 그죠? 모럴 사고 가능성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모럴 사고는요. 자, 한 가지만 보험 범죄만 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보험 범죄란 뭐냐? 또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2008년도에 2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는 사고를 보상 책임이 있는 사고로 위장하여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보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도 보험 범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동차 보험 범죄의 유형 및 정의, 초동조사, 예방 대책을 기술하라 라고 해서 20점짜리 나와 있는데 보험 범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보험 범죄 관련해서 다른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자, 유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 범죄란 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형법상 사기죄를 말한다. 아까 그 람보르기니 사고 있잖아요. 보험 사기예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두 분 다. 가해자, 피해자. 그 받은 사람, 그 람보르기니 보험금 편취하려고 했던 사람. 둘 다 실형 선고 받았고요. 보험 범죄의 유형은 뭐가 있냐?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 발생 시 범죄 행위 자행. 보험사기는 크게 연성사기, 경성사기로 나누는데 연성은 경성보다 좀 덜한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에이, 요거는 좀 더 청구해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연성사기고 경성사기는 뭐예요? 사고 자체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람보르기니 사고 같은 경우는 경성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났는데 뒷범버 망가졌는데 옆에 휀다도 원래 조금 망가져 있었어. 근데 이것도 해달래. 이번 사고라고. 이런 거는 연성사기에 들어가겠죠. 좀 귀엽잖아요. 그죠? 큰 건 아닌데. 근데 이 귀여운 것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사고, 이렇게 손해율이 상당히 올라가면 보험금 또 올라갑니다. 근데 보험금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제 국민들은 난리 나죠. 자기들은 그거 한 거 기억 아무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녹화하는데. 보험범죄의 특성.
네, 범죄 피해자의 간접성과 광범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하나 보험 사기 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고, 범죄의 복잡성과 다양성, 지능이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공범에 의한 범죄, 혼자는 못해요. 요즘 다 같이 둘이 짜고 셋이 짜고 막 역할 분담해서 돌려먹기 하고 막 그래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험범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모럴 사고 유형별 조사해서 당일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차량 바꿔치기 사고 등을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